저기 182페이지 펴놓으시고 요 책자는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 그 프린트물 그거는 이제 몇 페이지를 펴시냐 그러면은 요 프린트물은 자 여기 7페이지를 펴시고 7페이지를 올해 저번에 뭐를 좀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은 이런 걸 쭉 이야기를 했는데 민법은 이제 사법 중에서 이제 가장 일반법으로서 우리가 이제 겪고 사는 대부분의 일들이 이제 우리 민법 영역에 속하다 보니까 법초문 숫자가 물경 1118개 조문으로 이루어졌고 아주 방대하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골격으로 우리가 나눠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매매 같은 경우에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요 판 사람이 매도인, 여기 이제 구입하는 사람이 매수인. 매매 계약이 이제 성립이 되면 이 계약이 운이돼서 각 당사자에게는 일정한 권리 의무. 민법은 이제 실체법이니까 항상 이제 민법 공부에서 우리가 뭘 하고자 하는가 목표를 정해두는데 그거는 이 실체법이다. 이 말 속에 다 내포되어 있고 권리 의무에 관해서 이제 규율해놓은 법을 실체법 그러니까 우리가 저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거는 요거 하나 배우더라는 거죠. 매도인이 이제 소유권 이전의 의무 부담하고 반대로 대금 지급 청구권 권리를 갖고 그럼 이제 매수인은 반대의 권리 의무를 가질 것이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대금 지급 의무라고 하는 의무를 부담을 하고 이런 이제 권리 의무가 생기더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일단 이제 여기 이제 계약과 관련해서 먼저 이 권리 의무를 취득하는 자는 누구냐? 여기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러한 권리 의무를 취득을 하죠. 그래서 이런 매도인과 매수인을 권리 의무를 취득하는 자다 그래서 권리 주체 요리 이야기를 하고 따라서 이제 우리 민법은 일단 권리 주체에 관해서 자세히 규정을 하는데 여기 저 권리 주체에는 살아있는 사람 여기 매도인 매수인 같은 사람 자연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같은 이 자연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 법인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가 이제 권리 주체로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 대상으로 해서 이런 권리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가. 여기서는 이제 건물에 대해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예컨대 매수인 같으면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권리를 갖고 이자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해 줄 의무를 부담을 하는 거야. 뭘 대상으로 해서 권리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가. 그 대상을 우리는 권리 객체 요리 이야기를 하고 이 권리 객체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건물과 같은 이런 걸 이제 민법에서 물건이라 그래요. 물건이 이제 권리 객체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제 우리 민법에 물건에 관해서 자세히 규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권리가 어떻게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가. 이 사례 같으면 원래 저 매도인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소유권이 결과적으로 매수인에게 넘어갔다는 것. 이자가 소유권 이전을 부담하고 의무가 생겼으면은 이행의 의무는 칼같이 이행해야 된다 그랬죠. 이행 안 하면 상대방 권리자가 소송 제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행기에 의무 이행에서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더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요게 원인돼서 권리 변동이 생겼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제 권리는 어떻게 발생 변경 소멸이 되는가. 요거를 이제 압축시켜서 우리가 권리의 변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권리 변동 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칠판의 사례처럼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가 원인돼서 소유권이 넘어가는가 권리 변동이 생기는가 이런 계약 등을 체결하니까 이런 계약 같은 것을 나중에 자세히 배우지만 법률 행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일면식도 없는 사람 사이에서는 법률 행위에서 권리 변동이 나니까 권리 변동의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고 그런데 저번에 이제 잠깐 예를 들었다시피 이런 계약에 의해서 꼭 권리 변동이 생기는 건 아니고 예컨대 갑이 을을 폭행을 했다 해서 이제 을이 이빨이 부러지고 피해가 생겼다. 그러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더라. 이런 걸 우리는 불법 행위라고 저번에 잠깐 들었단 말이야. 그럼 이 경우는 이제 갑이
손해배상 의무 부담하고 피해자는 거꾸로 손해배상 조건 권리 갖는데 이런 권리 의무가 뭐 때문에 생기는가? 두 사람이 왼쪽 사례처럼 무슨 계약 체결한 적이 없어요. 폭행을 했다고 말이야. 이런 거를 저번 시간에 우리 민법에서는 불법행위라고 부른다고 잠깐 가르쳐 줬다는 거. 이런 불법행위가 오인되어서 권리 의무가 생겼다고 말이야. 이처럼 이제 계약,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고 권리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고 권리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권리 변동 원인을 둘로 나누는데 그러면 민법 1118기 이 방대한 조문을 크게 세 등으로 나누었을 때 주체, 객체, 권리 변동 이렇게 셋으로 나누는데 이 중에서 이제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는 것은 중개사 민법은 중개 업무하고 관련이 있는 것만 시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권리 주체, 권리 객체 요거는 이제 직접 중개업무하고 상관이 없고 중개업자가 할 일은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이 계약이 성사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 중개업이기 때문에 여기 주체, 객체 이거는 중개업무가 직접 상관이 없다는 거. 그래서 중개업무와 관련 있는 것은 권리 변동, 그 중에서도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 요게 이제 중개업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법률 행위에서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 요 한 줄 배우는 것이 우리 중개사 민법 공부 전부라고 말이야. 그런데 저번에 뭘 가르쳐 줬느냐? 그러면 권리 변동 파트만 우리 중개사 시험법에 들어가니까 이것만 덜렁 공부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 이야기고. 왜냐? 요 계약이 성사되도록 알선을 여부를 하는 것이 중개업이고 계약이 성사되면 일단 매도인 매수인 요 주체 당사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권리 변동을 이해하려면 권리 주체하고 권리 객체권에서도 기본적인 내용을 반드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게 시험법에 직접 안 드러나서 완전히 제껴버리면 이게 민법 특징이에요. 시험법에 들어가는 건 이것만 들어가지만 그러나 시험법에 들어가는 것만 안다 그래서 문제 풀고 민법 이해하고 그런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여기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권리 주체 객체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 따라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기본서가 나오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우리 시험법에 들어간 것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러나 주체 객체 모르면 이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입문 단계에서 주체 객체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반드시 숙지를 해야 돼요. 이거 안 해놓으면 이거 공부할 때 엄청나게 열을 먹어요. 그래서 이제 입문서에 지금 권리 주체 객체에 관해서 설명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설명이 있기는 있어요. 딱 세 줄 있어.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이 권리 주체와 관련해서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배우고자 하는데 요 입문서에 딱 한 줄 써졌어요. 185페이지 보면 법률 용어 해가지고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한 두어 줄씩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것 갖고는 어린 반푼의 치도 없다고 말이야. 그 애워봐야 아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게. 따라서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가 완벽하게 소화시켜서 자유자재로 갖고 놀아야 돼. 거기 있는 것 외워봐야 아무 필요 없다. 일생에 보태면 안 되는 거야. 따라서 뿌린틈을 나눠드린 거니까 일단 7페이지부터 살펴보자 말이야. 권리 주체 그 앞부분은 저번에 다 가르쳐준 게 쓰였으니까 집에서 읽어봤을 것이고 먼저 권리 주체와 관련해서 권리나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번에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여기 칠판에서 할 수 없이 일방이 권리 가지면 그에 대응해서 타방은 반대 의무를 부담한다. 매도인이 대금지급 조건 가지니까 상대방은 대금지급 부담한다. 매수인이 소유권의 조건 권리 가지니까 그에 대응해서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의무 부담한다. 권리 있으면 그에 대응해서 의무를 부담한다는 거죠. 그런데 근대 민법은 권리본위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 민법 교재도 권리를 중심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따라서 여기 칠판에 쓰여있는 것도 전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권리 주체, 권리 객체, 권리 변동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 바꿔 말하면 권리 주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무 주체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권리 있으면 의무가 있으니까 항상 칠판에 또는 책에 권리를 중심으로 책이 설명이 됐고 제가 설명을 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의무란 말이 있다는 건 항상 염두에 두고 그러면 우리 민법상 이제 권리 주체는 살아있는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을 자연인 그래요. 여러분 같은 살아있는 사람이 권리나 의무 주체가 당연히 되고 그 외에 거기 이제 프린트문에 보면 한자가 하나 들어갔는데 7페이지 가로친 2번에 보면은 민법상의 권리 능력자, 권리 의무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자를 권리 능력자 그래요.
권리 의무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자를, 거기 보면 살아있는 사람하고 일정한 사람의 집단 가로 열고 닫고 한자가 하나 나와 있죠. 사단이야. 그 밑에 일정한 목적에 바친 재산, 이걸 재단이라고 그러고. 참고적으로 여러분 중개사 시험이 97년도까지는 본 시험이 전부 한자로 출제가 됐어요. 한자로. 토도 안 달아주고 한자로. 법률 용어 한자로 조퇴했기 때문에. 다만 옛날에는 한자 모르면 책을 읽을 수도 없고 시험 문제 자체를 읽지를 못했어요. 예컨대 여기 법인 그러면 이렇게 본 시험에도 한자로 법인 나오고 가로 열고 닫고 한글로 법인 이런 것도 안 써줬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한자 모르면 문제 자체 풀 수가 없는 거야. 한자 모르는 사람은 옛날에는 중개사 공부 자체를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아니 대한민국 사회에서 한글로 내야지 왜 한자로 냅니까? 데모를 하고 하다 보니까 97년 이후에 이제 우리 교재도 한글로 표기가 되고 본 시험도 한글로 출제가 되는데 여기 전부 한자 용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한자를 많이 알면 법 공부는 훨씬 수월하다는 거. 전부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한자가 이제 사단이고 그 다음 한자가 재단이다. 이걸 싸잡아서 법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권리 주체, 권리 능력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권리나 의무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법률 용어로 권리 능력이라고 그래요. 이런 권리 의무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자를 글자 그대로 권리 능력자라고 그럴게요. 그러면 여기 이제 권리 능력자, 바꿔 말하면 권리 주체에는 자인이라고 법인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법인은 이제 크게 신경 안 써도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고 나중에 이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배우니까 요건 일단 제껴버리고 여기 이제 자연인과 관련해서 몇 가지 거를 이 대목에서 반드시 이해를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정의 정돈. 권리나 의무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고 그래요. 바꿔 말하면 이제 의무 능력이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인데 요걸 이제 권리를 중심으로 이제 표현하다 보니까 권리 능력. 거기에 나가서 이제 권리나 의무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갖는 자를 이제 당연히 자자를 붙여서 권리 능력자. 요걸 이제 다른 말로는 인격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주의할 건 몇 가지. 우리가 이제 인격자 그러면 생활용어로서 인격자는 인품이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을 인격자 그러겠지만 법률용어로서 인격자는 권리 능력자를 말이야. 이게 같은 의미나 그 말이야. 다만 이제 시험에서 또 민법 교재에서 주로 통용되는 용어는 권리 능력자 이 용어를 많이 써요. 그러나 인격자나 같은 의미다 그 말이야. 간혹가다가 이제 우리가 법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생활에서 그냥 무대뽀로 쓰는 용어가 법률 용어로 바뀔 때는 의미가 상당히 달라진다는 걸 많이 알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선의 악이라는 말을 엄청나게 쓰고 살아요. 이렇게. 근데 선의는 여기 착할 선자를 써요. 이렇게. 선이라고. 뭐 착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사정을 모르고 있는 것을 선이 그래요. 악인은 어떤 사정을 알고 있는 걸 악이라 그러고 뭐 나쁜 놈이다 나쁘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법률 용어 공부할 때 간혹가다 우리 생활 용어하고 의미가 좀 다른 것들이 많이 있다고 말이요. 그런 거는 염두도 공부를 해야 되고. 대신 이제 다시 돌아와서 권리 능력자나 인격자는 같은 말인데 주로 이제 통용되는 용어는 권리 능력자라는 용어를 쓰니까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되고. 그러면 권리 의무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갖는 자 권리 능력자, 권리 주체 이코로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이 되길 딱 염두에 두고. 그럼 이제 법인은 나중에 이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배우더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일단 열애시키고. 그러면 이제 자연인과 관련해서 우리 민법을 보면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8페이지로 민법 3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자연인은 생존한 동안 이렇게 생존한 동안 권리 의무 주체가 된다. 이렇게 민법 3조에 모든 자연인은 생존한 동안 권리 의무 주체가 된다. 이렇게. 그러면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 시부터 사망 시까지를 생존이라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의미가 될 거라고 말이요. 모든 자연인은 출생과 더불어서 권리 능력을 취득을 하고 응의한 순간부터 권리 의무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 거꾸로 사망과 더불어서 권리 능력이 소멸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모든 자연인은 생존한 동안 권리 의무 주체가 된다. 법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 시부터 사망 시까지를 말하기 때문에 모든 자연인은 출생과 더불어서 권리 능력을 취득을 하고 사망과 더불어서 권리 능력이 소멸이 된다. 논리적으로 이런 의미가 드는데 이런 걸 외워봐야 민법 공부에 전혀 보탬이 안 되고 출생과 더불어서 권리 능력 취득하고 사망과 더불어서 권리 능력 소멸이 된다. 이 말의 의미를 깨우쳐야 된다는 거. 요거 외워봐야 외우는가 시험에 전혀 상관이 없고 그러면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 출생과 더불어서 이 말이 무슨 의미냐? 그 의미를 깨우쳐야 돼요. 사망과 더불어서 권리 능력이 소멸이 된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 의미를 깨우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먼저 하나만 물어보자 말이에요. 간혹가다가 이제 언론에 이런 게 많이 보도가 돼요.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다 그래서 어느 재벌가라든가 고위 뭐 정치인이라든가 권력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손자들 지금 유치원 다니는 5살 어린애다 그 말. 언론에 자주 보도가 돼요. 5살 어린애인데 얘한테 뭐 회사 주식을 수만 주 줘가지고 얘 재산이 벌써 수십억이 되고 얘한테 뭐 아파트를 줘가지고 얘가 아파트를 소유를 하고 있고 이런 언론 기사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럼 이제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기 이제 아파트를 요 재벌이라든가 권력자가 손주와 5살 머니한테 증여를 했어요.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수여하는 걸 증여라 그래요. 그러면 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취득한다는 소리예요? 모든 자연인은 출생과 더불어서 권리 능력 취득, 권리 의무 주체가 된다는 거 응의한 순간부터. 그러면 요 5살 먹은 어린애 유치원 다니는 애는 아파트가 뭐이고 아파트가 얼마짜리인지 아파트 매매를 전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소유권을 자기 명의로 취득할 수 있다. 이런 의미라 그 말이야. 권리 능력자다 그 말이야. 이 아파트 소유자는 5살 먹은 어린애가 소유자가 되는 거야. 왜냐? 이 5살 먹은 어린애도 출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권리 의무 주체가 되니까 소유권의 주체가 된다. 이런 의미라 그 말이야. 이 말 알겠나요? 이 대목에서 뭘 이제 유념을 해야 되느냐? 이거하고 구별을 꼭 해야 된다는 거.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권리 능력자, 권리 의무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요거는 그야말로 어떤 자가 권리나 의무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이 있냐 없냐 이것만을 순수하게 추상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살 먹은 어린애도 아파트에 대한 소유자가 될 수 있다. 권리 능력자니까 이런 의미라 그 말이에요. 대신 요 5살 먹은 어린애는 나이가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아파트를 매매하고 싶다 매매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거는 당연히 못하겠죠. 이렇게 따라서 이 5살 먹은 어린애가 나이가 어린데 어떻게 아파트를 관리하고 아파트를 매매하고 아파트를 임대할 것인가 이런 것도 모았는데 왜 소유자가 되냐 이렇게 의문은 갖지 마라. 지금 배우고 있는 권리 능력은 이 아파트를 관리할 수 있는 또는 매매할 수 있는 임대할 수 있는 정신 능력이 있냐 없냐 이런 거는 도외시하고 순수하게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냐 없냐 이것만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따가 이 5살 먹은 어린애가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임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거는 이제 별도로 따로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 따라서 이제 모든 자연인은 출생과 더불어서 권리 능력을 취득을 하니까 이런 5살 먹은 어린애도 아파트에 대한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의미를 하고 그 다음에 사망과 더불어서 권리 능력이 소멸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아파트 한 채를 자기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가 이 자연이니까 권리 능력자가 되겠죠.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소유할 수 있다. 권리 능력자니까 소유할 수 있는데 사망을 했다 그 말이렇게. 그러면 사망과 더불어서 권리 능력이 소멸이 되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은 더 이상 아파트에 대한 소유자가 될 수 없다. 이걸 의미를 한다 말. 권리 능력이 소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개시가 되는 거예요? 상속이 개시가 된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소유자가 될 수 없으니까. 따라서 상속인이 의리면은 사망과 동시에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상속해주는 사람을 피상속인 그래요.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권리 능력자가 될 수 없으니까 권리 능력이 소멸이 됐다 요 이야기예요. 따라서 모든 자유는 사망과 더불어서 권리 능력이 소멸 이것만 깨우치면 돼요.
공부하는데 필요한 거는 출생과 더불어서 권익 취득하고 사망과 더불어서 권익이 소멸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요것만 이해하면 되니까. 따라서 결론적으로 우리 민법상으로는 모든 자연인은 생존한 동안 평등하게 남자냐 여자냐 따질 필요 없고, 연령이 뭐 20살 넘은 이제 19살 넘은 성인이냐 뭐 5살 어린이냐 따질 필요 없이, IQ가 2500이냐 IQ가 25냐 따질 필요 없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냐 없냐 정신병자냐 아니냐 따질 필요 없이 눈만 빼꼼히 뜨고 있으면 권리 능력자 해당이 되니까 자기 명의로 권리 취득하고 의무 부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요. 권리 능력은 요 개념만 정확히 깨우쳐 두라고 말이야. 그 다음에 이어서 그냥 문제가 하나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이제 방금 우리가 간단히 살펴본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야말로 어떤 자가 권리나 의무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이 있냐 없냐 요것만을 순수하게 판단을 한 거라고 말이야. 그런데 자연인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려면은 그 행위를 할 만한 지능 수준은 별도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요. 이거하고는 아까 말한 권리 능력과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인이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려면 그 행위를 할 만한 지능 수준을 별도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이 2단계 의사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2단계로 나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라고 말이에요. 지금 이 갑이 종래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자면,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권리 능력자, 따라서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소유할 수 있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우쭈쭈해서 정신병이 걸렸다고 가정을 해보자면, 정신병자라고 가정을 해보자면,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병원비도 필요하니까 아파트를 을에게 매각하고자 한다 그 말이렇게. 그러면은 이 매매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제 매도인은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 부담하고, 거꾸로 대금 지급 조건 권리 취득하고, 물론 이제 반대 권리는 매수 취득할 건데, 이런 매매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런 의무를 부담하고 권리를 실제 취득을 한다 그 말. 이때 이 갑이 매매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실제로 권리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려면 이 매매라고 하는 행위를 할 만한 지능 수준을 얘가 별도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런 게 필요하느냐? 그냥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돼요. 만약에 이런 매매를 할 만한 지능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당신도 매매했으니까 실제 권리 취득 의무 부담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결론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의무가 발생이 됐죠 이렇게. 그럼 의무는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소유권이 결과적으로 상대방 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병자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럼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인데 이걸 1억에 매매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정신병자가 매매한 결과 소유권 잃어버리잖아요. 이렇게. 전혀 보호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살이에 똑같은 거 이치가 이렇게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자는 당연히 우리 법에서도 뭐를 좀 해줘야 되냐, 보호를 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이 갑 정신병자가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이 설사 매매계약 체렸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상실하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아무래도 없을 거니까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의무가 실제 발생이 안 되는 걸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매매를 하더라도 이 의무가 발생이 안 되면 소유권이 안 넘어가니까 이자가 보호가 된다, 이런 논리라고 말이에요. 따라서 이제 어떤 자연인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실제 권리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려면 그 행위를 할 만한 지능 수준을 따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2단계 의사능력이라고 하는 거라. 이런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계약 등을 처리했을 때 그 계약을 통해서 실제 권리도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의사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가? 이런 매매를 했을 때
이 매매라고 하는 행위가 뭘 의미하고 매매 결제를 쓸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발생이 되고를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 능력을 의사 능력 요리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이제 우리 민법에서는 일단은 이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실제 권리 취득과 의무를 부담하려면 그 행위를 할 만한 지능 수준, 의사 능력, 정상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정신 능력, 판단 능력은 따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요리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게. 그러면 얘는 의사 능력이 없는 자를 거꾸로 우리가 의사 무능력자 이리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의사 무능력자로 이제 학자들의 대표적 예를 드는 것이 제가 방금 칠판 예에 들어준 정신병자라든가 어린 유아라든가 또는 술을 많이 먹은 만취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능 수준이 안 된다.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 이리 이야기를 하고,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우리 민법상 이 의사 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효로 본다. 참고적으로 이제 여기 이제 당사자에게 발생이 된 이런 권리 의무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법률 용어로 법률 효과라 한다 이렇게 공부를 했다고 말이에요. 당사자에게 발생된 권리 의무 이런 거를 법률 효과라 한다고. 여기서 이제 이 계약이 법률행위 그러면 계약이라고 받아들여 그랬죠. 이 법률행위 계약이 무효다 그 말은 이런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걸 무효라 그래요. 글자 그대로 한자로 무효다 그 말은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걸 무효라 그래요. 거꾸로 유효다 그 말은 권리 의무가 실제 발생하는 것,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유효거라고. 그러면 유효가 되면은 실제로 저 권리 의무가 발생이 되고 의무가 생겼으니까 의무이행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소리고, 거꾸로 이게 이제 무효가 되면은 법률 효과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법률 효과가 발생이 안 되는 것을 무효거라니까 의무가 안 생긴다는 거. 따라서 의무가 안 생기니까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갈 일이 없겠죠. 따라서 무효가 되면은 소유권이 안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요. 물론 얘도 대금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특히 이제 뭐를 신경을 써도 여러분 공부 처음 할 때는 지금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제 갑이라나가 정신병자인데 아파트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의사 무능력자 법률행위는 무효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등기까지 매수인에게 넘겨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말이에요.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가 매수인에게 넘어가면 소유권이 일반적으로 넘어가요 이렇게. 그런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버리면 등기가 매수인에게 1000만 번 넘어가더라도 여전히 소유권은 요 갑이 보유하는 거예요. 등기 쳐다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2차 과목 시간에 여러분이 부동산 등기법을 공부하는데 요 등기법은 실체법의 민법에 대한 시다바리 과목이 시다바리 법이란 말이에요. 보조하는 법이라고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실체법인 민법에서 이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요게 중요한 것이고, 등기는 여기에 수반해서 절차적으로 소유권 넘기기 위해서 하는 보조적인 절차에 불과한 거라고 말이에요. 따라서 실체법인 우리 민법에서 판단을 해보니까 이 계약이 무효더라 그러면 의무가 안 생긴다는 거. 의무가 안 생기기 때문에 등기가 매수인에게 1000만 번 넘어갔더라도 실체법이 항상 우선하는 거예요. 이 등기보다. 따라서 등기가 1000만 번 넘어갔더라도 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버리면 얘는 소유권 취득 못하고 얘가 그대로 소유권을 보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을에게 내가 소유자인데 등기가 네한테 넘어갔으니까 요 등기 없애달라 해서 흔히 말하는 등기 말소 청구를 하는 거 이렇게. 따라서 이 등기를 쳐다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 항상 실체법인 민법이 등기 절차이거나 등기법보다 더 우위에 있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등기 먼저 쳐다보면 공부 절대 안 되니까 민법이 항상 주다 그 말 이렇게. 이거는 종이고 등기법은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제 아까 이렇게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이런 의사 무능력자는 이런 매매를 할 만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다. 따라서 이런 의사 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에서는 의사 무능력자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본다고 말이에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계약을 1000만 번 체결하더라도 실제 이런 권리 의무를 취득해서는 안 된다 해서 이 계약은 지금 무효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소유권 이전 의무가 없으니까 등기가 1000만 번 넘어간다 하더라도 얘가 소유자니까 그대로 보호가 된다. 정상적인 판단력이 없는 자가 매매하도록 보호가 된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무능적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어떤 자가 이런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냐 없냐, 이 의사능력 유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건 다 지금도 좋아요. 이것만 이해를 하라고 말이야. 의사능력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어떠한 획일적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19세 이상이면 의사능력이 있고, 미성년자들 18세까지 요네들 나이가 어리니까 의사능력이 없고, 이런 기준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말이야. 어떠한 획일적 기준에서 정해지는 정신능력이 아니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정신능력이다. 이것만큼은 목숨 걸고 이해를 꼭 하라고 말이야. 무슨 이야기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말이야. 지금 이 가별한 애가 10살 먹은 어린애라고 가정을 하자고 말이야. 10살 먹은 어린애라고. 그럼 10살 먹은 어린애도 권리 능력자니까,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얘가 소유자가 돼요. 권리 능력자니까. 그런데 이 10살 어린애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을에게 매각을 하고자 한다 그 말이게. 그러면 이 10살 어린애가 이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의사능력이 있냐 없냐 이걸 한번 판단을 해보라고 말이야. 의사능력은 이런 매매를 했을 때 이 매매하는 행위가 뭘 의미하고, 매매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발생해도 하는 것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말해요. 아무래도 10살 어린애는 이런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서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해요. 따라서 10살 어린애가 아파트 매매한 경우는 의사 능력이 없으니까 요거는 의사 무능력자 법률로서 이 계약은 무효가 될 거라고 말이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그런데 똑같은 10살 어린애가, 요 가벼운 애가 가게에 가서 라면 한 봉다를 산다고 말. 라면 한 봉지를 산다고 해보라. 라면도 이거 매매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의사 능력이 있겠냐 그 말이요. 10살 어린애는 나이가 10살이지만 라면 매매를 할 때는 라면을 내가 산다, 그러면 얼마 준다, 그러면 내 거가 된다, 끓여 먹어도 된다, 라면 매매의 의미에 관해서 지극히 정상적으로 판단을 잘해요. 따라서 똑같은 10살 어린애지만 아파트 매매할 때는 의사 능력이 없겠지만 라면 매매할 때는 의사 능력이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이 말을 목숨 걸고 끼워주라는 거예요. 간혹가다 제가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설명하다 이거는 목숨 걸고 깨우쳐야 된다고. 그런 것만 이해를 따박따박 해두라면 나머지는 다 보조 출연한 거니까. 의사 능력이 있냐 없냐 하는 의사 능력 개념도 몰라도 상관없어. 그냥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뭔 계약서에서 그 계약을 체결하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말하는 것 같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뭐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대신 의사 능력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어떠한 획일적 기준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정신 능력이다. 이 말만큼은 목숨 걸고 이해를 꼭 하라. 이게 여기서는 핵심이니까. 똑같은 10살 어린애라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 부동산 매매하냐, 과자 한 봉다를 매매하냐 이 여부에 따라서 의사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있고 있다 보면 즉기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어요. 의사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민법 선생이 지금 처음 공부하는 우리를 앉혀놓고 뭔 권리 능력이 어떻고 의사 능력이 어떻고 이런 거는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들어봐도 10%도 이해를 못하겠다. 이제 초장부터 이제 공부하는데 난관이 생겼다. 10%도 이해를 못하겠다. 설명 들어도 집에 가다가 집 앞에 포장마차 들어가서 술을 묵었다. 평소 주량이 한 병인데 한 3병 묵었다. 내가 왜 이렇게 머리가 미르느냐. 자책을 하면서 머리 쿵쿵 찧어가면서 3병 묵었다. 만취가 됐다. 그럼 여러분도 뭐로 돌아가 보라. 의사 무능력자로. 의사 무능력자로. 지금 여러분들이 매매하면은 의사 능력이 있죠.
정상적 판단이 있을 거니까. 근데 만약에 술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하면은 정상적 판단이 없잖아요. 어떤 의사 무능력자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하지 뭐 좋은데, 자, 이렇게 첫 번째 단계 권리 능력. 요거는 그야말로 어떤 자가 권리나 의무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기 있냐 없냐 요것만을 추상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여러분 같은 자연인은 생존한 동안 나이 불문하고 정상적인 판단이 불문하고 다 권리 능력자가 돼요. 그런데 자연인이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구체로 권리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려면 별도 능력이 또 하나 필요하다. 그 행위를 할 만한 지능 수준을 따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2단계 의사 능력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의사 능력이 없는 자를 의사 무능력자가 하고, 이런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자는 우리 법에서도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의사 무능자 법률 행위는 무효로 본다 그 말이에요. 계약 백날 체결해 봐야 법률 효과가 발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권리 의무가 안 생긴다고. 의무가 안 생기니까 소유권 안 넘어가고 보호된다 이런 이야기라고 말할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이런 의사 능력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어떤 획일적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정신 능력이다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의사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 말일까. 이걸 깨우쳐야 된다 그 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방금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예를 들어서 이 갑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정신병자다. 갑이 그런데 아파트 매매를 했다. 이런 정신병자도 권리 능력자니까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소유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아빠한테 좀 물려받은 게 있다. 그럼 얘가 소유자가 돼요. 근데 이제 이 소유한 아파트를 매매를 한다. 그러면 방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말이에요. 요 정신병자가 매매한 경우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으니까 얘를 보호주기 위해서 이 계약은 무효로 본다. 요리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갑 쪽에서 이 계약을 무효로 만들어야지 소유권 이전 의무가 안 생기니까 보호가 되는데, 등기 넘어가도 얘가 소유자니까 보호가 될 건데, 이게 이제 간단한 것이 아닌 것이 나중에 소송이 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은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 요 갑이 자기 아파트를 을하고 예를 들어서 2012년 5월 10일 오전 10시에 매매했다고 가정을 하자 말이야. 그러니까 등기도 다 을에게 넘겨줬어. 이렇게 등기도. 그런데 세월이 쭉 흘러갔어요. 해서 2017년 12월 10일쯤 됐다고 가정을 해보자면 이때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정신병자 상태에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한 5년쯤 지나서 제정신이 돌아왔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말이야. 해서 요 갑이라는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 상태를 조사를 해보니까 나는 기억도 없는데, 등기부를 열람해봤을 거란 말이야. 기억도 없는데 내가 요때 얘하고 매매한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도 요 우리에게 넘어갔더란 말이야. 재정기 돌아온 상태에서 나는 기억도 없는 사실인데, 그러면 당연히 요 갑이 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을을 상대로 해서 지금 재정신이 돌아온 5년 뒤에요. 얘를 상대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당신은 내가 정신병자 상태에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우리 민법상 요 계약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당신 앞으로 등기가 1000번만 넘었다 하더라도 무효니까 소유권 이전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소유권 이전이 나에게 있으니까 등기 마속해달라 소유권을 주장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에 승복을 하고, 그래 미안하다, 5년 전에 보니까 너는 똥오줌 못 가리는 미친놈이더라, 미안하다, 네가 소유자다, 수긍을 해버리면 분쟁이 안 생기고 소송이 붙을 일 없는데, 얘는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야. 무슨 소리냐, 너 요때 정상적인 판단이 있었다, 네가 무슨 정신병자느냐, 그러니 이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그러니 내가 그대로 소유자다, 이렇게 분쟁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소송이 붙는다고 말이야. 그러면 이 민사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변론주의가 원칙이에요. 앞으로 제 입에서 이 말이 자주 나올 건데, 여기 변론주의다 그 말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을 토대로 해서 재판하는 것을 변론주의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이 두 사람이 만약에 소송이 붙게 되면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은 바로 요거요. 2010년 5월 10일 오전 10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갑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었냐 없었냐, 의사 능력이 있었냐 없었냐, 요게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에 관해서 두 사람 중에 누군가가 입증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민사재판은 변론주의 원칙이고 변론주는 당사자 주장이나 입증을 토대로 재판하니까 갑이나 을 두 사람 중 하나가 이거는 입증을 해야 돼요. 예컨대 갑 같으면 재판장, 나는 요 날짜에 머리가 돈 상태에서 매매했습니다. 얘가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매매했다는 것을 입증을 하든, 거꾸로 만약에 상대방이 입증을 한다면 얘는 반대로 하겠죠. 소유권 취득해야 되니까, 이 계약이 유효라고 주장해야 되니까. 아니다, 요때 얘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었다, 갑에게 의사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얘는 거꾸로 입증을 할 건데, 이에 관해서 두 놈 중에 누가 입증을 해야 됩니까? 요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민사재판의 경우는 그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소송의 승패를 결정적으로 좌우를 많이 해요. 근데 여기 의사 능력의 경우는 누가 입증하도록 됐는가? 의사 무능력자 측에서, 요 갑 쪽에서 계약 체결 당시에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치렀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입증을 하면 계약에 물어 들어오니까 보호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입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요 갑 쪽에서 재판장, 나는 2010년 5월 10일 오전 10시 계약 체결 당시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던 상태에서 매매했습니다 하는 거를 얘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요걸 입증하기가 쉬운가? 요걸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거의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말이야. 요걸 입증을 못하면 얘가 패소를 당해버려. 정상적인 판단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 체결한 걸로 된 거니까. 그럼 이 계약의 유효가 되겠죠. 소유권 잃어본다 말이야. 왜 이걸 입증하기가 어렵냐? 요걸 입증하라는 거야. 지금은 이제 2017년이에요. 제정신이 온전히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5년 전 2012년 5월 10일 오전 10시 계약 체결 당시에 의사 능력이 없었다, 정신병자였다, 정상적인 판단이 없었다, 요걸 입증하라는 건데, 요걸 어떻게 입증할 거냐고 말이에요. 원천적으로 입증하기 힘들어요. 왜냐? 이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풀로 돌아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루 중에도 정신이 오락가락 많이 해요. 여기 치매 걸린 사람도 마찬가지고, 내 주위에 어떤 분은 치매 걸렸다가 똥오줌 벽에 똥오줌 바르고 하다가 1년 만에 완전히 죄인게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간대 2010년 오전 10시 계약철 당시에 머리가 돌아섰다, 요걸 입증을 하는 건데 왜 입증하기 어렵느냐? 하루 24시간 중에서도 오전 10시쯤 햇살에 따사리 돌아오면 제정신이었다가 오후 2시 되면 또 머리가 돌아있다, 이게 정신병이에요. 하루 중에도 오락가락 한다고 말이야. 근데 이 시간대에 머리 돌아있을 때는 어떻게 입증할 거냐?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정신병 치료받은 기록이 있다, 이거는 간접 증거에 불과해. 이 시간대에 머리 돌아있었다 입증하라는 거야. 그 말 알아들어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이야. 따라서 이제 요지는 뭐냐 그러면 의사 무능력자를 보유 중에서 의사 무능력자 법률행위는 무효로 민법에서 보는데, 이걸 무효로 만들어서 보호가 되려면 자기 쪽에서 계약 체결 당시에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결정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그 말. 이렇게 이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이 갑이 아파트 소유자예요. 지금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아파트 매매하면 이 계약은 유효해요. 소유권 넘어가고 대금 받고 끝나요.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만취자라고 가정해보자. 만취 상태. 만취 상태에서 아파트 매매를 했어요. 요 갑이 아파트 소유자인데 친구라고 포장마차에서 술 마시다가 완전히 만취 상태에서 친구가 꼬신 거예요. 야, 너는 아파트 두 채 있으니까 한 채 나한테 팔아라. 그래서 이제 비몽사몽간에 아파트 매매를 딱 체결했다고 말할게. 만취 상태에서 이렇게. 나중에 술 깨고 보니까 뭐 했어요? 나는 매매한 기억도 별로 없어요. 매매했더라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얘가 친구를 상대로 해서 너
내가 만취 상태에서 매매했으니까 이 매매는 무효다, 소유권은 나한테 했다, 아파트 못 넘겨준다, 이렇게 하려면은 만약 얘가 미안하다 하면은 소송이 안 붙는다. 얘가 아니다 하면 또 분쟁이 생기면 소송이 붙는 거야. 소송이 붙으면 얘가 또 뭘 입증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2017년 12월 10일 날 12월 10일 오후 9시 10분에 매매를 했다고 말할게. 그럼 요 계약 체결 당시에 만취 상태는 이걸 입증하라는 거야. 이걸 입증할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야 이게. 어느 정도 무가지 만취 상태고 정상적인 판단력 완전히 잃어버릴 정도냐, 어떻게 입증할 거냐 그 말할게. 이게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야 이게. 따라서 의사문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사문경 책에서 의사능력 검사한테 계약자를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해야 사실상 상당히 어렵다. 그 입증을 못하게 되면 이 계약이 유효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보호가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된다. 그러면 왜 지금 우리 민법에서는 입증 책임이 의사 무능력자가 있다고 보는가?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하면 안 되냐 그 말이야. 이런 경우는 상대방 쪽에서 2010년 5월 15일 오전 10시 계약체 당시 A한테는 의사능력이 있었습니다. A가 입증하도록 하면 안 되느냐 그 말이야. 이걸 입증 못하면은 이 계약은 무효로 돌아가니까 역으로 얘가 보호가 될 건데 왜 얘한테 입증 책임이 있다고 보는가? 그거는 아까 이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의사능력 유무는 어떠한 획일적 기준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정신능력이다 보니까 그 구체적 사정은 상대방이 잘 알지를 못한다는 거. 알지도 못하는 상대방이 어떻게 입증할 거냐고 말이야. 그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당신이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 이런 논리라고 말이야. 근데 이걸 입증하기 어려우니까 의사 무능력자가 보호받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이게 의사 능력의 문제점이에요. 거기 책자에 보면 집에서 한번 읽고 오라겠으니까 읽어봤을 건데 거기 책자에 보면 행위능력 밑에 의사능력이 설명이 돼서 8페이지에 1번에 방금 해준 서 일정한 지능 수준이 있어야 된다. 2번에 의사능력이 이런 걸 말하는다. 의사무능력자는 이런 애들이다. 가로친 3번 핵심 포인트. 의사능력은 어떤 획일적 기준에서 정해진 게 아니고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정신능력이다. 핵심 포인트. 의사문격 법률행위는 무효다. 가르친 4번이 시험에 나오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줄이야. 다만 의사무능력자가 법률행위를 무효로 만들려면 의사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주장해야 된다, 입증해야 된다. 이 파트가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예우란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책에 다 있다는 걸 가르쳐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메모 안 해도 된다 그 이야기고. 따라서 이제 2번 이제 행위능력에서 가로친 1번 문제점이 있다고 말이야. 거기 보면은 의사무능력자 법률을 무효로 하는 것은 의사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근데 우측 편이 넘어가면 그런데 그 두 번째부터 표의자 자신은, 표의자는 의사표시 한자, 여기서 갑이라네. 표의자 자신은 행위 당시에 의사능력이 없다는 걸 입증해서 스스로 보호받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여기 의사능력이 문제점이다 그 말. 지금 여기까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또 생겼다고 말. 그러면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되냐 그 말이야. 이런 일은 당연히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의사능력만 가지고는 이런 정상적인 판단이 없는 자가 제대로 보호가 안 된다 그 이야기고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 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방식을 또 취하고 있다 그 말이야. 줄거리 잡아서 줄거리. 강의도 듣는 것이 요령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집착하는 게 아무 필요 없어요. 줄거리 잡으라고 말이야. 제가 하는 설명을 잘 들으면서 줄거리. 의사능력에 문제점이 있다 그 말이야. 근데 공감되는 형성이 돼 있어요. 이런 정신병자 같은 사람 보호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의사능력만 가지고는 보호받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걸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야. 입증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3단계로 나온 게 뭐냐 그러면 의사능력만 가지고는 얘가 왜 보호가 안 되느냐. 의사능력이 어떠한 획일적 기준에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정신능력이다 보니까 보호받기가 어렵더라는 거. 그 사정을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런 방법을 취하자 그 말이야. 차라리 어떤 획일적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 정신능력을 하나 만들어내자 그 말이야. 획일적 기준에 정해지는 정신능력을. 그런 다음에 그 기준을 충족을 시키게 되면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법률행위했다는 걸 입증할 필요도 없이 당해 법률행위를 당연히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자를 보호해주면 되지 않겠냐 해서 마지막 3단계로 나오는 것이 행위능력 제도라 그 말이야.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라 그 말이야. 지금 획일적 기준으로 정해지는 정신능력이 아니다 보니까 의사능력이 문제가 좀 있더라. 그것만 가지고는 이 정신병자가 보호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획일적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 정신능력을 하나 만들어낸 다음에 그 기준을 충족을 시키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법률행위, 계약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도 없이 당해 법률행위를 당연히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자를 좀 보호를 해주자. 그래 나온 것이 행위 능력이라 그 말. 그러면 이제 그 기준이 어떻게 됐느냐? 우리 민법상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하나는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미성년자를 두고 있고, 또 하나는 법원의 심판을 기준으로 해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제도를 두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이런 이야기라 그 말이야. 지금 이 갑이라는 사람이 보통 때 정신병이 있다 보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해서 이제 가족 등이 일정한 청구가 있으면 되니까 가족 등이 이제 법원에 청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다 그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정신병자인데 이게 오락가락한다. 그러니 우리 아버지한테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좀 내려달라 그 말. 우리 아버지는 단독으로 계약 체결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은 조력을 받도록 좀 해달라 그 이야기요. 해서 이제 성년 후에 개시 심판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딱 청구를 하는 거렇게. 그러면 법원에서 심리를 해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 사람은 단독으로 계약 체결해서는 안 될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조력을 좀 받아야 된다 해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럼 이 심판을 받게 되면 앞에 피자를 써서 이 피자가 이제 수동의 피자예요. 무엇을 받는다 고르면. 그래서 이제 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는 자를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부른다 그 말이야.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게 돼요. 당신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 일처리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조력을 좀 받아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성년 후견 개시 심판하게 되면은 그 심판을 받은 자를 피성년 후견인 요리 부른다 그 말이야.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게 되면 요 심판이 확정된과 동시에 후견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후견 등기부에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심판을 받았다고. 단독으로는 계약 체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등기부에 기재가 딱 된다고 말이요. 그러면 이제 가정을 또 해보자 말이요. 이번에는 이 사람이 정신이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서 피성년 후견이 딱 됐어요. 이 갑이. 그러면 아까 얘하고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아까 앞전에는 그냥 이 사람이 단순히 정신병자한테 이렇게 예를 들어줬고 이번에는 그러다 보니까 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있어서 피성년 후견이 됐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해서 이제 이 사람이 피성년 후견이 된 상태에서 아파트 매매를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말이야. 똑같이 2012년 5월 10일 오전 10시에 그 다음에 등기도 넘어갔다고 가정을 해보자. 또 똑같이 2017년 12월 10일쯤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내 기억으로는 5년 전에 매매한 기억도 없어요. 또 두 사람 사이에서 소송이 붙었어요. 요 갑하고 을사에서. 그러면 이번에도 법정에서 요 갑 쪽에서 재판장 나는 2012년 5월 10일 오전 10시 계약 체결 당시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다. 의사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얘가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있겠냐. 요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요걸 입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나요? 이 사람은 이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정상적인 판단이 없다는 것을 법원의 심판에 의해서 확정이 돼 있잖아요. 여기 등기부에 기재가 돼 있고. 그러니 나는 이 계약 체결 당시에 머리가 돈sak 계약 체결했다 입증할 필요 없다는 거. 입증 안 해도 요 피성년 후견이 돼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계약 체결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입증하지 말란 거야. 너는 계약 체결 당시에 성년은 개 심판을 받아서 일체의 능력이 깃들어는 자다, 나무 조력을 받아야 할 자다, 이미 확정이 돼 있고 요게 등기부에 기재가 돼 있다고 말이야. 그거 확인해 보면 금방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 굳이 계약 체결 당시에 정상적인 판단이 없는 상태가 계약했다, 입증 안 해도 된다고 말이야. 넌 이미 그렇게 돼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다음에 얘는 그냥 입증할 필요 없이 이 계약을 취소해 버리라 그 말이야. 그럼 취소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까 무효하고 취소가 앞으로 이제 지겹도록 이 소리가 시간 주고 나오니까 나중에 저절로 깨우치지만, 이 무효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법률행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무효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두세는 매매를 했다. 근데 이 계약이 무효다 그 말은, 자 12월 10일 날 매매했다. 그러면 계약 체결 당시부터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 계약 체결 당시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이걸 무효라고 그래요. 따라 등기 넘어가도 소유권은 가백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취소라고 하는 것, 요거는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 취소라고 하는 것은 일단 당해 법률행위는 유효가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취소 의사표시를 나중에 하게 되면은 당해 계약은 처음부터 다시 무효로 돌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취소다 그 말은 일단은 이 아파트 매매가 유효가 돼요. 따라 소유권도 을에게 넘어가요. 이렇게. 그러다가 나중에 갑쪽에서 나 취소하겠다, 요 취소 의사표를 하게 되면 이 계약은 처음부터 다시 무효로 돌아가니까 넘어갔던 소유권이 다시 가백에 돌아옵니다. 이런 걸 취소라고 그래요. 따라서 무효하고 취소 차이는 뭐냐? 무효는 처음부터 법률 효력이 발생이 안 되는 데서, 취소는 일단 효력이 발생이 되고, 따라서 취소 안 하면, 취소하냐 마냐 하는 것은 이자 자유이기 때문에 취소 안 하면 소유권이 그대로 넘어가는 거렇게. 그래서 취소하면 이제 처음부터 무효로 돌아가니까 소유권 뒤에 찾아오는 거고, 따라서 취소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점에서 무효하고 본질적으로 차이겠지만, 나중에 취소 의사표시를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무효하고 똑같아지는 거렇게. 그러니까 취소하기 전에는 일단 유효다, 요게 차이라는 거렇게. 그래서 이 경우도 당신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기 개 심판을 받아서 피성년 후견이 돼 있고 등기부에 공시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 체결 당시에 정상적인 판단이 없는서 계약했다는 게 이미 고지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의사 무능력자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 없이 그냥 계약 취소해버려 그 말이야. 그럼 소유권 넘었다 하더라도 취소하게 되면 이 계약이 다시 처음부터 무효로 들어오니까 소유권 찾아오니까 간단히 이해가 보호가 된다. 그래 두게 된 것이 3단계 행위능력 제도라고 말할까. 따라서 이제 이러한 행위능력이 없는 자를, 행위능력이 없는 자를 옛날에 5년 전만 해도 무능력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개념상으로 무능력자 그러니까 법 공부를 전혀 안 한 사람도 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멍텅구리인갑다 이런 어감상 안 좋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제 폐기를 해버리고 이 행위 능력이 없는 자 요거를 제한 능력자 이렇게 언어를 좀 순화시켜서 표현을 달리해서 이렇게. 그래서 제한 능력자 그러는데 이 제한 능력자는 우리 민법상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미성년자하고 법원의 심판을 기준으로 해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요 3자를 세 사람을 제한 능력자 요리 이야기라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일체의 능력이 뒤떨어지니까 단독으로는 법률행위 할 수가 없다. 단독으로 법률행위 하게 되면은 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줄거리가 되어 있다고 말. 따라서 책으로 돌아가서 거기 지금 우측 9페이지 보면 가로친 2번에 방금 해진 소리가 순서대로 쭉 줄거리가 설명이 되어 있어. 그걸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것이 거기 마지막 가로쳐진 3번에 마지막 구절에 들어있어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요거라고 말해. 획일적 기준. 요거. 이게 의사 능력하고 행위 능력의 본질적인 차이예요. 행위 능력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은 획일적 기준에서 정해지는 거. 그 기준이 우리 민법 딱 두 가지예요. 연령을 기준으로 미성년자, 법원의 심판을 기준으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요 3자가 행위 능력이 없는 자다.
단독으로 법률행위 할 수 없는 자다 해서 제한 능력자 요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요 획일적 기준이기 때문에 요 갑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정신이 오락가락 천만 번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기재 심판, 이런 법원의 심판이 없으면 피성년후견인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한 능력자 아니라고 말이에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법원의 심판이 있어야지 비로소 피성년후견인 피한중의 제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거기 가로친 3번의 마지막 구절 보세요. 행위 능력은 획일적 기준에 따라서 정해지므로 피성년후견이나 피한정후견의 경우 그 실적 요건을 갖췄더라도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일처리 능력이 뒤떨어지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는 한 제한 능력자 아니에요. 이 말을 반드시 깨우쳐야 된다는 거. 따라서 요지는 이거예요. 의사 능력하고 행위 능력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를 깨우쳐야 된다고 말해요. 의사 능력하고 행위 능력. 의사 능력은 어떠한 획일적 기준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정신 능력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라도 사안에 따라 의사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하고 반대로 의사 능력이죠. 이런 것 때문에 문제점이 좀 있다 보니까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오게 된 것이 행위 능력이니까 요거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획일적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 정신 능력이다. 요게 핵심 포인트. 요게 의사 능력의 본질적인 차이고 그 기준이 연령하고 법원의 심판 이렇게. 요걸 항상 염두죠.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것이 3번을 보세요.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관계에서 1번 의의를 보세요. 요 세 줄을 또 깨우쳐야 된다고 말이에요. 의사 능력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나 행위 능력 유무는 객관적 획일적 표준에 의한다. 따라서 그 다음 줄을 잘 생각을 해보는 거. 의사 능력은 있으나 행위 능력이 없는 경우,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고 여기까지.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나요? 의사 능력이 있지만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말들을 이해를 해야 돼.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지금 전혀 이해 못하고 있다는 거야. 18살 먹은 애는 미성년자죠. 18살 먹은 애는 미성년자잖아. 그러면 연령이라는 획일적 기준에 의하면 제한 능력자잖아. 18살 먹은 애는. 근데 10살 먹은 애도 의사 능력은 있을 수 있죠. 18살 먹은 애는 연령이라는 획일적 기준에만 미성년자니까 제한 능력자지만 행위 능력이 없지만 무엇은 있을 수 있다니까요. 의사 능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10살 먹은 애도 가서 책 한 권 산다. 의사 능력 있잖아요. 그걸 깨우치라고 말. 그 다음 줄 또 보세요. 거꾸로 의사 능력이 없더라도 행위 능력자인 경우도 있다고 말이에요. 아까 이런 갑이라는 애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정신이 오락가락. 근데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기재 심판을 안 받았어. 안 받으면 얘는 무슨 취급을 받았거든? 행위 능력자 취급을 받아. 실제로 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아니하면 제한 능력자 아니라니까요. 무엇은 없지만 의사 능력은 없지만 그 두 줄 이해할 수 있겠나요? 그걸 반드시 갖고 놀아야 된다 그 말이야. 다른 거 없죠. 다른 거는 보조 출연한 거고 의사 능력 획일적 기준에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정신 능력이다. 이게 문제가 있다 보니까 행위 능력이 나오게 됐다. 따라서 행위 능력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획일적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 정신 능력이다. 양자 이렇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도 능력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거꾸로 획일적 기준에 의하면은 제한 능력자지만 행위 능력이 없지만 사안에 따라서 의사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따라서 거기에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관계 가로친 일부 의인안에선 세 줄을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니까 자유자재로 갖고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사람 주특징이 이런 거예요. 아까 의사 무능력자 가르쳐 주니까 의사 무능력자 만취자 정신병자 이런 게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 일생에 보탬이 안 되는 공부라고 하면 아무 필요 없는 공부 이런 게. 근데 이런 것만 외우는 거 좋아해가지고 선생님
만취자, 의사, 문학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짜증이 확 솟아버려. 지금 뭐 하자는 공곡을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여기서는. 줄거리, 핵심. 조금만 쉬었다 가죠.